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표가 만약에 끝까지 사퇴를 안 하면은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쭉 갈 수밖에 없는.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게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입니다. 먼저 이 대표가 윤리위에 나오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소명 절차에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자, 혼란이 종식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혼란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만 같습니다. 자, 이동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제 한 며칠 지났습니다. 윤리위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며칠 지난 시점에서. 우선 그 상황은 시작이 아니라 저는 지난 금요일에 거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요일 날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직무 권한 대행으로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죠. 그것으로 한 70% 이상 상황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 내일 그 최고위원회도 그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재할 거고 그렇다면은 당권은 이렇게 이제 권성동 그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유죄할 거고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형성적 조치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죠. 형성적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직무 정지시켰을 때 형성적 조치, 그 조치 자체로서 효과가 발효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사무국에서 검토한 결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의 직무는 정지가 된 걸로 법적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무슨 대표 권한을 통해서 뒤집는다든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뒤집는다든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남은 건 한 가지예요. 법원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데 법원은 그동안 그 정당의 그 효력정지 이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왔냐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예를 들어서 당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윤리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건 무효다라는 식. 또 하나는 소명을 제대로 들었느냐 했는데 지금 그 윤리라는 절차를 갖췄고 또 소명을 2시간 50분까지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 삼을 점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이제 남은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또 하나는 경찰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첫 번째 그 성상납 부분, 그리고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 두 번째 그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 정치 생명 최대 위기라는 진단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개 행보는 안 하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고 SNS 활동도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노래를 SNS를 통해서 공유했습니다. 일단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들으신 이 곡은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주제곡이고 사실 이 대표가 이전에도 언급을 했던 곡이잖아요. 지금 이 노래에 대해서 해석 많이 나옵니다. 뭐 친윤계 안철수 의원 겨냥한 것이다. 이 변호사님의 해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마 저는 근데 이 노래가 옛날에 2018년에 안철수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요. 그때도 이게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노래 이제 가사는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본인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이런 이제 청년 정치인인데 미리 싹을 잘라버리면 베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취지로 저는 해석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속담 하나로 반박을 하면 저는 나무가 이게 얼마나 크게 될지를 꼭 다 키워봐야 합니까? 떡잎만 보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압니다. 떡잎부터. 원래 이게 싹수가 노란 나무는 이게 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만 이게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지 청년다운 진실함이나 솔직함이나 이런 게 순수함이 없어요. 본인에게 노예한 정치인처럼 권력 다툼이나 권모술수에 몰입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불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해당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사상 초유력의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되면 저는 이게 그 당을 위해서 지금쯤 사퇴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조금이나마 당을 위해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서동엽 변호사님이 속담까지 인용을 해서 이렇게 논평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렇게 되치기도 잘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촌철살인 같은 논평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볼까요? 지적하고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자맹은 뭔가 이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되치기냐, 반격이냐라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저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란의 시작이다. 그렇죠. 지금 뭐 당원 가입을 촉구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거는 젊은 당원들과 2030의 여론뿐이 없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선의 30대 중후반의 대표로서 처음 집권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굉장히 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에 대한 어떤 징계가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그것도 근거라든가 절차가 적절하게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적절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충 보고 기소가 됐다거나 뭔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것도 이제 예컨대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특정한 분명한 증거 없이 그리고 정확한 필요한 어떤 절차 과정 없이 네. 이렇게 윤리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크게 보면 한국 정치사회, 정당 정치사회 굉장히 오점으로 남습니다. 특히나 그 이유를 뭐 여기서는 증거인멸만 다뤘다고 얘기하지만 그 시작은 사실은 성상납 의혹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 과정 속에서 또 윤리위원장의 어떤 이 언급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기여와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성상납 부분의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는 다루지 않고 사실상 그것과 관련된 뭐 증거일면만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그러니까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절차인 것인가? 이게 한두 달 길게 간다 그래가지고 뭐가 큰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당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 게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론들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부터 아마 차근차근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네. 충돌이라든가 갈등의 지점들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리위가 기여 공헌한 거를 평가한 거는 그 성상납 부분이 아니라 그 징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 2년 받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도 같이 2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대선 때 지선 때 노력한 걸 생각해서 6개월로 나눠줬다는 거고 사실은 성상납 의혹도 그렇고 증거인멸 의혹도 그렇고 굉장히 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원권 6개월로 될 사안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이 그 뭐 짤짤인지 띨띨인지 비슷한 발언으로 해서 6개월 그 받았다는 거 생각하면은 성상납 의혹이나 증거인멸 의혹은 굉장히 그 중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윤리위가 어떻게 보면 좀 배려해준 측면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배려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항일까요? 뭐 6개월이면은 사실상 굉장히 중징계였고 또 성상납 관련된 의혹에 대한 어떤 관련 혐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찰의 수사 과정을 잘 공개되지 않아서 몰랐지만 최근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하는 거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7억 원이라는 각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수사가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그 성상납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시에 그 접대했던 그 여성을 뭐 특정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그 나오고 있고 특히 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대표의 증거인멸이 아니라 그 성상납 부분까지 다 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로 볼 때는 경찰이 상당 부분 이미 그 수사를 했고 그 김소연 변호사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경찰에서 또 그 이제 김진성 대표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듣고 그 윤리위원회에 또 전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든 아니면 윤리위원회의 또 논의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든 성상납 부분을 빼고 증거인멸만 갖고 6개월에 그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의 젊은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뭔가 당내에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하기 위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복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물론 뭐 사법적 절차라든지 내부적으로 재심 신청이라든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큰 반발에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여론전일 겁니다. 장외에서의 어떤 징계 부당성을 따진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이대남이라고 하는 2030 남성들에게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세력들에 대한 어떤 본인을 대한 지지를 좀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원 가입을 촉구를 해서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세력을 또 키운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뾰족한 카드가 없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저 홍준표 저희 시장의 저희 오늘 SNS를 하나 좀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업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바른미래당 시절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어떤 발언들을 모진말들을 쏟아내셨습니까? 이러면서 좀 참고 돌아오라, 성숙해져서 돌아오라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서정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항상 그 홍준표 대표는 좀 이게 양비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본인 자랑하면서 본인에게 음한 부인이 있어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는데 마치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이 있은 것처럼 이렇게 사실화하면서도 또 이게 격려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양비론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바른미래당 시절의 손학규 대표 비판한 걸 업보다 이런 걸 좀 비판하면서도 또 이제 6개월 뒤에는 성숙해서 돌아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 부분이 과연 6개월 뒤에 당대표를 복귀하는 게 맞는가 이런 데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게 건전한 상식으로 보면 경고 정도만 받아도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된 이런 상황인데 근데 6개월 뒤에 다시 당대표로 복귀한다? 이게 과연 당원들의 눈높이나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차피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알선 수재의 개념을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알선 수재라는 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런 알선을 대가로 성접대 성이 아니고 어떤 접대든 어떤 대가든 받으면 알선 수재가 되고 실제 알선이 성공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성진 씨가 이제 회사에 11월 달에 방문했잖아요. 이게 과연 이준석 대표 때문에 방문했냐 아니면 이게 다른 이유로 방문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청탁하면서 접대를 했다. 그러니까 알선이 성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선을 조건으로 접대만 받으면 알선 수재는 기수입니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에서 알선 수재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정근별 교사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6개월 뒤에 복귀보다는 6개월 뒤에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네,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이제 수사 중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징계에 대해서는 효력의 시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이 전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지금 당장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소장님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줘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면 그걸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의사결정 기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갖고서 최고위원회 다시 그거를 거론해서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상황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에게 좀 유리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당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의견을 수용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효력이 즉시 발휘되고 있다. 뭐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옹색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지금 아무리 영선의 지금 30대 대표라고 그러지만 이 당 내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입장에 대해서 아무도 지원 사격을 해주지 않는 이 장면은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고립이 가능하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뭐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다 그러면 그리고 대선 지선을 이긴 그런 어떤 공을 기여한 부분들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되고 발표 때까지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안 기다려주는지 이게 그렇게까지 시급한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균열과 갈등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당 대표의 이 사고냐, 당 대표의 권위냐, 직무 대행이냐, 권한 대행이냐 이 해석을 두고 뭐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도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고라고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요. 고리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표가 완전히 이제 없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권한 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순례 최고위원이 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3개월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업무를 봤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아까 뭐 이미 회의를 한번 했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확증적인 뭐 이런 사례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정치적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난 60여 년 동안 이 당이 유지해 오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일을 처리했느냐. 사무국 특히 이제 기조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 처분은 대표 또는 이제 그 대표가 위임한 당직자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위임한 당직자라는 바로 윤리위원장을 말하고 그동안에 윤리위원장의 그 결정으로서 통보로서 조치가 이루어졌다. 아까 제가 형성적 조치라고 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사고냐 권위냐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전당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논란은 되는 거지만 기조국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에서 이것은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아니라 직무 대행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개월 뒤에 돌아왔죠. 그렇지만 김순례 최고위원은 징계를 받은 뒤에 불복하지도 않았고 징계 기간 동안에 당을 공격하거나 분탕질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한다면 6개월 뒤에 충분히 기회가 있죠. 그러나 예고한 대로 무슨 언론에 나가가지고 당을 공격한다든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다시 소집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마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6개월 뒤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로 사퇴 요구를 받을 것이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6개월 사이에 또 한번 윤리위가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별개로 이 차기 당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벌써부터 해석들이 분분하고 있고요. 이 당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뭐 조기 전당대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비대위를 좀 꾸려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를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이게 뭐 친윤계와 아닌 비윤계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친윤계 안에서도 뭔가 의견들이 다르고 이게 좀 권력형 투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결국의 핵심은 차기 총선에 대해서 네. 공천권을 갖는 지도부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일 겁니다. 당연히 세력별로 본인들이 뭐 지지하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길 원할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벌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당대표를 거리 상황으로 보고 임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당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남은 잔여 임기인 내년 네. 6월까지만 그 당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는 지도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도부는 뭐 내년까지니까요. 당연히 총선 공천권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다라고 지금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인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지금 당장 내년 4월 정도까지 원내대표 임기가 남아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있게 된다면 본인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라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좀 시간을 끌고 그 후에 전당대회를 정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선출되는 지도부는 공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친윤 계에서는 지금 당장 비대위 체제로 갈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대선 지선도 다 승리했는데 갑자기 무슨 비대위 체제가 되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뭐 차라리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네. 그냥 남은 임기까지만 당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바꾸자. 그렇게 된다면 내후년까지니까요. 임기가 그럼 공천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지도부를 조만간에 금년간에 선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 같은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그룹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 나머지 또 친윤계 간에 또 미묘한 또 입장 차이들이 보이는 지점입니다. 네, 친윤계가 그래서 뭐 분화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오늘 아침에 접했었는데 지금 보면 친윤계는 아직도 조금 더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징계 이후에 당내 금원령을 이제 함부로 나가서 인터뷰하거나 뭐 이렇게 익명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윤계 핵심 의원들 접촉을 해보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본인이 탄압받는다는 프레임으로 좀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가상의 적을 만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변호사님 아직도 왜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요. 본인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단순하게 징계받으면 되는데 이걸 이게 권력 다툼으로 자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의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포함해서 20여 차례 접대를 받고 그다음에 김철근 실장을 보내서 각서 써주고 확인서 받고 이런 개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걸 그냥 징계한 것뿐인데 자꾸 이걸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다 이래 보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해석 다툼은 거의 없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해석이 저는 당내 99.9% 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6개월 동안 거리가 아니고 사고입니다. 사고. 따라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게 6개월 뒤에 당대표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직무대행 사고인데요. 저는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도 있고 같은 이게 체제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최고위원들이 전원 이게 동반 사퇴를 해라. 그러면 이게 바로 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전당대회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가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로 이게 직무를 못 하는데 네. 그 대표가 임명한 또 이렇게 대표 체제하에서 있는 최고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최고위 전체가 사퇴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지도부가 와야 되고 거리가 되면 전당대회를 하고 이런 경우에 잔여 임기만 하면 누가 이게 대표에 출마 안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당헌을 바꿔서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 그러면 이게 2년 임기에 정식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정치 해법이다 이래 봅니다. 네. 뭐 당내 99.9% 의견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도 뭐 표현도 해주셨지만 지금 뭐 아직 상황을 잘 모르죠 사실은. 내일 최고위가 또 있고 또 선수별 회의도 또 있고 의총도 있기 때문에 당내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지막 입장이었습니다. 그 입장 좀 전해드리고 지금 보면은 너무나 개인적인 사안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친윤계에서 조직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언론상에서 해석이 나왔거든요. 김철근 정무실장이죠. 지금 이제 징계 2년을 받았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걸로 이제 단일화의 어떤 합의에 물꼬를 텄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누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권력 투쟁의 어떤 성격으로 변화시켰느냐. 저는 윤리위원회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안인데 이것이 그냥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고 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할 때 이준석 대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받아야죠. 그리고 뭐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수사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나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전환이 돼서 네. 사실상 권력투쟁이 요소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윤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걸 했는지가 가장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뭐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자녀 임기 말고 그냥 2년 가자.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엔 그걸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금 뭐 이렇게 내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해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보다는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대 방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기 전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상 뭐 이 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동의하느냐를 찾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무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네. 여기서 이준석 대표 잘라내면 뭐 시연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들에게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20, 30대 청년층의 지지자들도 같이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심평 변호사가 올린 글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를 두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심평 변호사 SNS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당무를 거부하면서 날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윤 후보, 당시 이제 윤석열 대표 후보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관해서 물었을 때 절대 인간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얘기했다는 일화를 지금 SNS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친윤계와의 갈등이 저 때부터 지금 시작된 거죠, 이 위원님? 사실은 단순히 친윤계를 아니고 보수 세력 내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대선 당시에 두 번째 가출했을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그때 끝났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보고 왜 저러지? 아마 윤석열 대표의 후보의 당선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뭐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정권을 잡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 국회를 잘 이끌어가면서 국정을 경제, 안보 위기를 네.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아예 대놓고 자기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당 대표로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성상납 증거인멸 논의, 이 윤리 논의하고는 별개로 네. 당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 여당에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회의감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자체도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그 당원권 정지가 됐었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두 번째 가출하고 의원들이 박성중 의원은 뭐 80%가 탄핵하려고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당시 느끼기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뭐 화면 나오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그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어떻게든 당을 분란을 수습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렇게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도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지금 무슨 절대 뭐뭐가 안 된다는 발언을 그때 했다가 지금 공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징계 과정에서 소환된 인물 안철수 의원입니다.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요. 이제 이 징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7억 투자 각서 이 부분이 이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단서로 협상 카드로 활용이 됐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안 의원 지금 굉장히 허무맹랑하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상당히 음모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이제 단일화 할 때 네. 7억 각서가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그 각서로 날리고 아마 이게 당권을 안철수 대표에게 뭐 주겠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각서 하나 믿고 당권 줄 걸로 믿고 이게 단일화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 안 봐요. 안철수 대표는 이게 오로지 정권 교체, 나는 이게 대의를 위해서 단일화를 한 거지. 전혀 이게 그런 당 대표 욕심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각서로 잘라내고 한다. 이거는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게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기서 김관욱 교수님 말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자꾸 이게 형사 책임이 뭐 이게 끝나야지 징계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옛날에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서 이게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모 언론사 기자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재판을 받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징계를 재판 결과 다 보고 합니까? 아니면 이게 언론사에서 징계부터 합니까? 대부분은 다 이게 혐의를 보고 취재윤리 어기면 징계를 해요. 나중에 무죄를 받으면 뭐 복직을 하든 또 이게 징계를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형사재판 다 보고 수사 다 보고 징계하는 경우는 조국 장관밖에 없습니다. 조국 장관 아직 징계 안 하고 있어요. 대법원 본다고. 그래서 서울대 총장이 경고, 우리 총장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징계라는 거는 그냥 이게 품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소명, 그냥 우월적 경향성 소명 가지고 징계하고 형사 재판이나 수사하고는 이게 관계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개별 뭐 언론사일 수도 있고 정당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같이 묶어서 갈 만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요. 이 대표가 이제 중징계를 받은 직후에 장제원 의원이 새 과실을 나졌습니다. 윤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 의원이요. 2년 7개월 만에 여원 산악회 이 행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때 장 의원이 이런 행보를 한 것.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는 그냥 기사에서 본 표현이면 축하 파티를 간 것 아니냐라는 표현까지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저 SNS 메시지를 봤을 때는 참 많이 속이 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간장 한 사발이라고 하면서 사실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저격성, 조롱 메시지를 올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더더욱이나 장제원 의원의 저런 좀 외곽 조직이지만 거의 1,10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압박감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최고의 윤핵관의 한 명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준석 당대표는 어느 정도로 그 당대표의 권한은 다 정지되었고 이제 뭐 거리냐 사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고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당대표의 또 차기 후보로도 나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저런 새 과시 자체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큰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예정된 행사였을 뿐 최근 당내 상황과 연결지으면 곤란하다 이러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물인데 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만 가지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 조폭 같다. 윤리위원회나 윤핵관 조폭 같다. 이 사람들 정말 정치 보복이다. 또 토사구팽이다. 굉장히 맹비난을 했는데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건 당연하다. 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증거나 절차 없이 이렇게 윤리위라는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무리한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뭐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권성동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다는 것을 지금 뭐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좀 인식을 하고 이런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폭 같다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사실 동료 의원들이나 당 관계자들한테 할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유승민 의원도 이런 표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특수관계죠. 그러니까 친구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을 시킨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시킬 때 네. 또 역할도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나중에 세부수당인가요? 거기 그러니까 같이 늘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 정치적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 옹호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뭐 비주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유승민 그 전 대표의 저 인간적 정치적 그런 배려는 이해합니다만 왜 저 말이 그렇게 무게감을 가질 수 없는 게 지난 대선 때 유승민 그 전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셨죠? 거의 윤석열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기록을 위해서인지 한번 종로에서 유세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당이 대선을 치르는데 돕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한들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 지금 유승민 정치의 한계다. 그리고 그걸 아직 극복하려는 그 노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뭐 성심성의껏 도왔다라는 표현을 또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여당 당대표 초유의 징계 이후에 심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홍을 분석해봤습니다.